수십 명의 흑인 노예를 부리면서 미시시피에서 대농장을 운영 중인 켈빈 캔디. 그는 느닷없이 해골을 꺼내더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신까지 섬기면서 무려 50년간 노예 생활을 해온 한 흑인 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This is Ben. Took care of my daddy and my daddy's daddy. 벤은 지난 50년 동안 날카로운 면도칼로 캔디의 아버지를 면도해줬는데요. Wouldn't have taken me no 50 years to do it neither. If I was old Ben, I would have cut my daddy's goddamn throat. 켈빈은 자기 농장의 흑인들이 백인들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를 골상학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In the skull of the African here, the area associated with submissiveness is larger than any human or any other subhuman species on planet Earth. 또 두개골에 나 있는 세 개의 홈은 노예 근성을 설명한다고 켈빈은 주장했죠. These three dimples exist in the area of the skull most associated with civility. 자, 그런데 정말로 인종 간의 지능에 차이가 있을까? 어떤 인종은 우월하고 또 다른 인종은 열등한 걸까? 이 능력의 차이는 정말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걸까? 1800년대 크게 유행한 골상학은 두개골의 모양이나 크기, 머리의 형상만 보고는 뇌를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이마가 튀어나왔다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관자놀이가 들어간 사람은 암기력이 뛰어나다, 머리 뒤쪽이 튀어나온 사람은 자존심이 세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또 골상학자들에 따르면 뇌가 크면 클수록 지능이 높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두개골 역시도 클 것이기 때문에 두개골이 큰 인종의 지능이 훨씬 뛰어날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골상학의 주장은 인종차별을 위한 도구로 쓰였죠. 백인들의 두개골이 다른 인종에 비해 더 크고 또 다른 인종들의 두개골은 작기 때문에 지능이 더 뛰어난 백인들이 다른 인종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골상학자들은 흑인들은 선천적으로 나태하다면서 골상학의 근거에서 노예 제도를 유지하려고 했고 제국주의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1800년대 크게 유행해서 골상학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골상학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의 두개골을 관찰한다면 그 사람의 기질과 재능, 본성, 잘 어울리는 결혼 상대까지 파악할 수 있다오. 이건 마치 한국의 관상가 양반하고 비슷하죠. 물론 현대 뇌과학에서 골상학은 근거가 전혀 없는 유사과학이에요. 사람의 머리 모양만 보고서는 성격, 재능, 지능 등을 판단한다는 건 근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상 사기였던 거죠. 골상학은 계속해서 연구되는데요. 에르네스트 오비르탱이라는 프랑스 의사는 파리에서 열린 인류학 학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말하기 능력을 잃은 여러 환자의 뇌를 검토해본 결과 전두엽에 말하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기 능력을 잃었는데 전두엽이 손상되지 않은 환자가 있다면 어디 한번 데려와 보시오.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의 외과의사 폴 브로카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환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말하기 능력을 잃은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브로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탄이라고 이름 붙인 환자를 만납니다. 이 환자가 탄이라고 불린 이유는 무엇을 묻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손짓 발짓과 함께 탄 하는 소리만 내뱉었기 때문이에요. 탄이 사망한 이후 브로카는 탄의 뇌를 검사했는데요. 실제로 탄의 전두엽 부분에 손상이 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브로카는 이 사실을 학계에 보고하면서 탄의 뇌를 보관했고요. 이 뇌는 현재 프랑스 뒤피트랑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탄의 뇌가 학계에 알려진 이후 골상학에 대한 지지도는 한껏 올라가게 되어 과학자들은 이제 뇌 지도를 그리기까지 했죠. 물론 사람의 두개골 모양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재능, 지능, 기질을 판단하는 골상학은 틀렸지만 뇌 속의 어떤 특정 영역이 특정 기능을 한다는 아이디어까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두엽은 언어, 감정, 논리 등을 관장하고요. 두정엽은 감각, 집중, 언어, 공간 지각력에 관여하고요. 측두엽은 청각, 후각,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요.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 호르몬 분비에 관여합니다. 자, 이것을 뇌의 모듈화라고 하죠. 1940년대 과학자들은 우연한 계기로 뇌의 특정 부분이 생명을 알아보고 분류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플로라라는 46살의 여성은 오한과 기침, 발열과 구토 증상을 앓게 됐어요. 그녀의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던 와중에 이상한 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개구리나 토끼, 물고기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여주면 전혀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시계나 연필 같은 이런 무생물을 보여주면 그 물건을 알아차리고 바로 이름을 대답했죠. 플로라의 증상을 보고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뇌에 생명 분류를 전담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군요. 플로라는 그쪽 뇌가 망가진 것일 테고요. 하지만 그녀는 2주 만에 사망하는 바람에 의사들은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 런던 23살의 남성 환자 제이가 나타납니다. 제이는 헤르페스로 인한 뇌염을 앓았는데요. 그의 뇌와 척수 주변까지 감염돼서 조직은 붓고 염증이 생겼고요. 전신 발작, 전신 마비 증상까지 왔어요. 그의 증상에는 역시나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셔댔죠. 샴푸, 꽃병에 물을 마시기도 했고요. 비누도 먹고 종이도 먹으려 했죠. 심지어는 침대 시트, 담요도 마구마구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그는 플로라처럼 생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름도 대지 못했어요. 자, 이게 뭐죠, 제이씨?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뭔지 모르지만 범상치 않네요. 의사는 제이에게 캥거루, 낙타, 버섯 사진을 연달아 보여줬고 제이는 그 사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환자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어요. 생물학을 전공했던 이탈리아의 56세 주부 엘씨는 귀뚜라미를 사자라고 했고요. 고양이는 개라고 불렀고 물고기는 새, 돼지는 개, 두꺼비는 작은 사자라고 불렀죠. 반대로 프랑스 오세르에서 살던 루이시앙 씨는 같은 증상을 겪고 나서 생물은 다 알아보고 무생물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뇌과학자들은 이런 이론도 내요. 인간의 뇌에는 생물의 종류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어떤 영역이 존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뇌의 특정 영역이 정말로 특정한 일을 전담하는 걸까? 연구 결과, 이 환자들은 하나같이 측두엽이 손상돼 있었어요. 지금은 그 연구가 더 많이 진척돼서 더 자세한 영역이 밝혀졌는데요. 생물의 식별과 명명은 측두엽 상측 두고랑 그리고 외측방 추이랑에서 이루어지고요. 무생물은 측두엽의 중간측 두이랑, 내측방 추이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의 뇌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생물들을 보고도 혹은 무생물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부엉이들,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생물을 분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사실을요. 그 능력은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뛰어나죠. 분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인간의 능력 덕분에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인간이라는 종이 다른 종에 비해서 우세할 수 있었다. 아기들을 보면 유독 동물들이나 공룡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아기가 조금만 더 크면 엄마 아빠보다 공룡 이름을 더 잘 알아요. 또 아이들은 포켓몬 같은 유사생물에 대한 집착도 보여요. 포켓몬 이름을 달달 외우고 그들의 정체나 타입, 기술까지 모조리 외우죠. 아기가 생후 3개월이 되면 걷거나 말하기를 배우기도 전에 살아있는 생물, 태엽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의 차이를 인지한다고 하죠. 또 아기들이 가장 먼저 외우는 단어는 평균 25개 중에 13개가 생물들의 이름입니다. 또 아기들은 아주 빠르게 생물들을 분류하는 능력을 습득해요. 겨우 유아기가 되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겨우 몇 마리의 개를 봤을 뿐인데도 치와와부터 진돗개까지 아주 광범위한 견종들을 개로 인식하죠. 또 아이들은 다리가 내신 다른 것들, 이를테면 고양이나 테이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을 개로 착각하지 않아요. 꼬리가 잘린 개까지 개로 인식하죠. 자, 도대체 어째서 아기들은 이렇게나 생물들을 잘 분류하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아주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능력 덕분입니다. 우리의 아주 먼 조상 중에서 워그하고 고그가 있다고 쳐요. 고그는 식용버섯하고 독버섯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또 고그는 어떤 녀석이 위험한 뱀인지 혹은 먹을 수 있는 뱀인지도 몰랐고 주변 동물들이 내는 위험 신호로 어떤 포식자가 근처에 있는지도 포착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워그는 고그하고는 다르게 주변 생태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버섯의 종류를 다 외워서 어떤 버섯을 먹어도 되고 또 먹으면 안 되는지, 어딜 가면 새알을 구할 수 있는지, 새들이 우는 소리로 어떤 위험한 포식자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다 알았죠. 그렇다면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더 오래 생존하고 또 후손을 많이 남겼을까요? 누가 자신의 후대에게 생존 지식을 많이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워그겠죠. 야생에 살면서 생물들의 분류와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생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즉 분류학에 능숙하지 않았다는 건 아마 더 고되고 더 짧은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그 같은 친구들은 뭐가 위험한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도 판단하지 못해서 일찍 죽고 후손도 남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분류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자연 선택이 대략 몇만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인류는 현재와 아주 비슷한 뇌를 갖추게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서 자연의 이름 붙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생물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간은 누가 시키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물과 식물을 직관적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책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분류 능력을 가진 것은 그렇게 진화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도움되기 때문이다. 분류를 못하는 개체는 생존의 분리에서 도태되고, 분류를 잘하는 개체들이 생존해서 우리 뇌에 그 유산이 남은 것이다. 단순 재미로 생명을 분류하던 일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리고 과학 인문학 베스트셀러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 다들 아시죠? 이 책의 저자는 룰루 밀러인데요. 이제 룰루 밀러가 자연의 이름 붙이기를 읽고 나서 영감을 받아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완성시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둘 다 분류학을 다루는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그 영감을 준 책 자연의 이름 붙이기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자연의 이름 붙이기는 분류학의 아버지 칼 린나이우스의 인생 이야기,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 이야기, 그리고 다윈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따개비 이야기까지 아주 흥미롭게 설명해줘요. 이제 분류학이라는 게 약간 딱딱한 학문처럼 보이는데 이 책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평소에 분류학, 생물학, 또 진화론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 부엉이들 자연의 이름 붙이기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